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마지막 전력질주 파이널 갤럽,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과 그리고 다음 주인공인 연맹왕국, 이렇게 두 개의 파트를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시작하도록 할까요? 자, 드디어 국가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부터요. 우선 이거부터 간략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은데요. 고조선은 틀림없이 건국은 청동기 시대에 되었어요. 그런데 멸망은 철기 시대에 멸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역사에서는 어느 시점에 철기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에는 철기가 유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어느 시점에 철기가 일반화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서 이것이 또 하나의 출제의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철기의 전례는 대체로 기원전 5세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철기가 일반화된 것은 이건 분명하죠. 기원전 194년 누구의 집권?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만의 집권 이후부터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문화재가 4개가 있어요. 유물과 유적을 합쳐서 4개인데요. 바로 이것들이 고조선의 국민들이 사용했던 물건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발견되는 바로 지역적 범위가 바로 고조선의 영토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4개는 무엇이냐? 바로 이거죠, 여러분. 미송리식 토기, 그리고 무슨 동검? 비파형 동검, 요령식 동검이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무슨 무늬 거울입니까? 그렇죠. 거친 무늬 거울. 그리고 고인돌은 고인돌인데 북방식.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방식은 다리가 짧아서 바둑판식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런데 북방식은 다리가 길기 때문에 탁자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탁자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탁자식 고인돌. 그래서 이렇게 4개가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유적 또는 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조선에서 너무나 중요한 위만의 집권으로 바로 들어가겠어요. 자, 여러분. 자, 고조선 옆에 있는 나라가 당시 연나라인데요. 이 기원전 2세기 말에 이 당시 연나라는 바로 한나라의 지방정권이었죠. 당시 중국을 대표하는 바로 중국의 왕조는 한나라였고, 그리고 연나라는 한나라의 지방정권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고조선의 왕은 누구냐? 준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연나라의 인물 위만이 연나라 안에서 정치적으로 위기를 느끼고 고조선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준왕한테 간청을 하는 거죠. 고조선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해서 준왕이 위만을 받아들이면서 위만을 고조선의 변방, 서쪽 변방 지역을 지키는 박사로 임명하면서 여기에서 위만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위만이 바로 이 지역에서, 서쪽 지역에서 힘을 길러가지고 기원전 194년 바로 준왕에게 쳐들어갑니다. 왕검성으로 쳐들어가서 여기에서 준왕이 패하죠. 그래서 위만이 바로 고조선의 왕위를 차지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 뭐라 그러냐면 위만의 집권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준왕은 어디로 갔느냐?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가서 당시 사만의 마한 진한 변한 사만의 원조라고 보이고 있는 진이라고 하는 나라로 가서 바로 진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진왕 또는 한왕을 칭하였다라고 하지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만이 집권한 다음부터의 고조선을 우리는 위만조선이라고 부르지요. 자, 그럼 여러분 요거를 이제 문장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위만조선 시작한 다음부터 바로 무슨 문화가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그렇죠.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중국의 왕조인 한나라와 그리고 남쪽 한반도 남부에 있는 진, 그 사이에 위만조선이 있었기 때문에 사이에서 중간에서 무슨 무역을 하냐면 중개무역을 하면서 이익을 굉장히 많이 독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당시 중국의 왕조였던 한나라하고 점점 갈등을 빚게 되면서 결국 기원전 108년 한의 제2차 침입,
제1차 침입은 기원전 109년에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막아냈죠. 고조선이 막아냈는데 다음 제2차 침입, 다음엔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의 제2차 침입 때에는 결국 막아내지 못하고 당시 마지막 왕이었던 우거왕이 막으려고 하였으나 신하들이 우거왕을 살해하면서 바로 문을 열어줘가지고 결국 고조선은 멸망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여러분 잡아주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고조선의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조선 사회를 알 수 있는 법이 지금도 남아있죠. 여러분 그 법이 바로 8개 조항의 법이다라고 해서 8조법이라고 하는데 이 8조법이 지금 다 남아있진 않죠. 3개의 조항만 남아있는데 그게 어디에 지금 전해지고 있냐면 중국의 역사서인 한서, 한나라의 역사서죠. 한서의 지리 파트에 지금 고조선의 8조법이 지금 언급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여러분? 8조법 가운데에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3개의 조항밖에 없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많아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사형에 처하죠. 사형에 처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당시 고조선 사회는 생명과 그리고 노동력을 중시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지배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부려먹지 못하니까 노동력 또한 중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보실까요? 상해를 입힌 자는 무엇으로 배상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거 잘 헷갈려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 잘 봐주십시오. 곡식으로 배상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당시 배상이라는 말은 내 것을 꺼내서 바친다, 남에게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니까요. 당시 사유재산제가 틀림없이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 또 증명할 수 있겠고, 다음 보시면은 물건을 훔친 자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노비가 되죠. 아, 그러므로 여러분 노비라고 하는 이런 규정을 통해서 역시 또한 당시 고조선 사회가 계급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서지리지에서 부연 설명이 이제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부연 설명이 있느냐? 그래서 절도를 바로 저지르게 되면 노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벌에 처하기 때문에 고조선은 이것이 없어서 밤에도 문을 닫고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다? 절도를 하는 자. 여러분 누가 없다? 도둑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서는 또 부인은 매우 정절을 중히 여겨서 정신하며 그리고 음란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록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는 뭐를 유추해 볼 수가 있냐면요. 바로 부인들이 이렇게 정절을 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남자가 강요했을 겁니다. 아, 그래서 당시 사회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8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이후에 고조선 멸망 이후의 상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고조선 멸망의 상황을 보시면 고조선의 수도는 왕검성이죠. 그리고 이 왕검성을 결국 함락을 시키면서 멸망을 시킨 중국의 왕조는 여러분 어느 나라입니까? 한나라죠. 그래서 한나라는 고조선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 멸망한 고조선의 주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4개의 지방정권을 수립하죠. 낙랑, 그리고 남쪽에는 진번, 그리고 오른쪽엔 임둔, 위에는 현도라고 하는 4개의 지방정권을 수립해서 멸망한 고조선의 주민들을 간접적으로 통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4개의 군현을 바로 한사군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한나라가 세워준 군현이어서 한군현이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이 4개 가운데에서 3개는 금방 없어지죠. 30년 안에 금방 없어지게 되고 낙랑만 남습니다. 그래서 낙랑이 차지한 지역은 매우 일부 지역에 불과했기 때문에 당시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서 우리 민족이 세운 여러 나라들이 바로 성장을 하면서 이 한나라가 세운 낙랑과 경쟁을 하면서 발전을 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면 바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보시면 부여가 있고 그 아래 고구려, 그리고 옥저, 동해,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3개의 한을 합쳐가지고 사만이라고도 우리는 부르고 있죠. 자, 이와 같은 나라들을 우리는 한꺼번에 부를 때 부족연맹체 국가라고도 부르고요. 또 뭐라고도 하죠? 연맹왕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연맹왕국으로 이제 우리는 넘어가게 될 텐데요.
이 연맹왕국의 출제의 포인트는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이겁니다. 네, 바로 구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항목이 딱 있을 때 그게 어느 나라냐라고 하는 것만 내가 잘 분류할 수 있으면 일단 연맹왕국이 출제가 되었을 때에는 안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연맹왕국의 출제 포인트는 구별이다. 이게 어느 나라냐? 이 풍속은 누구 거냐?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 제일 북쪽에 있는 나라 부여부터 순서대로 남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일 북쪽에 있었던 연맹왕국인 부여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는 만주 무슨강유역? 요 위치를 또 그냥 이렇게 소홀히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출제 자리에 또 그런 걸 또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떤 나라가 나오면 그 나라의 위치부터 어디 있었느냐부터 다시 한번 깔끔하게 딱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정치로 넘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만주 무슨 강? 그렇죠, 여러분. 숭화강. 한자로 하면 송화강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유역에 여러분 부여는 광활한 만주벌판에 있죠. 그래서 산악지역이 아니라 무슨 지역? 평야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를 보시면, 부여는 몇 부족 연맹체? 이거 고구려랑 공통이죠. 5부족 연맹체. 자, 그리고 왕이 있는 부족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마가, 우가, 구가, 저가라고 하는 군장들이 각자 통치하는 부족들이 하나씩 있어서 합하면 여러분 5부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같은 이 각각의 군장들은 저마다 자기의 부족을 통치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출도를 바로 다스렸다라고 하지요. 자, 그리고 왕권은 미하겠습니다. 왕권이 강성해지면 그것은 고대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연맹왕국 단계였기 때문에 왕권은 매우 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자, 이제 사회풍속이에요. 부여는 물건을 훔쳤다가 걸리면은 바로 12배로 배상을 해야 했죠. 예를 들어서 돼지 한 마리를 훔치다가 걸리면 돼지 12마리로 배상을 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몇 배로 배상을 하냐면 12배로 배상을 하죠. 자, 또 하나, 형이 죽었을 때 형수랑 결혼을 하는 결혼 풍속이 있었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형수랑 결혼을 한다, 장가든다라고 하는 그런 글자인데, 결혼한다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형이 죽었을 때, 형이 사망했을 때, 형수와 결혼을 하는 바로 그런 혼인 풍속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바로 형사 취소혼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자, 그리고 부여는 또 점을 치는 방법으로서 소발굽으로 점을 친다라고 해서 우제점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점치는 방법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 개는 또한 고구려의 풍속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고구려도 일책12법, 형사취소혼, 그리고 우제점법이라고 하는 풍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공통되냐면 여러분 고구려를 거목한 주몽은 원래 부여에서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부여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 주몽이 너무나 뛰어나서 바로 이 부여의 왕자들한테 바로 위협을 느끼게 되자 부여를 탈출해서 주몽이 세운 나라가 바로 고구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여와 고구려는 많은 부분에서 풍속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부여의 제천행사 바로 뭐라 그러냐면 영고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영고만 농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12월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고만 농사하고 관련이 없어요. 나머지 다른 나라들의 모든 제천행사는 다 농사랑 관련이 있는데 농사랑 관련이 없는 한겨울에 바로 영고라고 하는 제천행사를 했다는 것을 통해서 영고는 부여의 이 수렵사회 전통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제천행사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례풍습으로서 순장이라고 하는 장례풍습이 또 있었죠.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간음자, 간음한 남자와 여자 모두를 의미하죠. 그리고 투기한 부인은 어떻게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본인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 가족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누죠, 여러분. 본인은 여러분 뭐에 처하죠? 사형에 처하고 그리고 그 살인자의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노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좌제의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죠.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닌데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나 또한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제도, 이러한 제도를 바로 연좌제라고 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늘 연좌제가 있어 왔는데, 연좌제는 1894년 제1차 갑오개혁 때 이때 이제 폐지가 되게 되는 것이죠. 네, 1차 갑오개혁, 뭐 일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때 봉건적인, 그러니까 폐쇄적이고 불합리한 이러한 제도는 일갑 때 거의 대부분 없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무튼 여러분, 부여는 이와 같은 연좌제 풍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부여는 됐고, 네, 이제 여러분 다음 아래쪽에 있는 고구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고구려 가겠습니다. 네, 자, 우선 위치부터 보시면. 고구려는 처음에 동가강 위역에 압록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압록강의 지류하천이에요. 동가강 위역에 여러분 어디다? 졸본에서 기원전 37년에 주몽이 바로 여기에서 건국을 하였죠. 그리고 이 졸본은 지금의 중국의 환인시에 무슨 산성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냐면 오녀산성. 오녀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 산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성을 바로 오녀산성이라고 하고, 바로 이 일대가 바로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인 졸본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네,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네, 바로 이것이 바로 지금도 있는 오녀산성인데, 바로 이 일대가 바로 졸본, 고구려의 최초의 수도인 졸본으로 추정이 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실까요? 네, 정치를 보시면 고구려와 부여는 모두 몇 부족 연맹체? 숫자가 같죠, 여러분? 5부족 연맹체. 그리고 대가. 이 군장들이 상가, 고추가, 또 대로, 패자와 같은 이러한 군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군장 회의를 한 것은 무슨 회의라고 했냐면 여러 대가들의, 여러 가들의 회의라고 해서 이것을 바로 제가 회의라고 했었지요. 자, 다음 여러분, 경제를 보시면 고구려는 이 산악지역에 위치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농경지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자급자족이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의 여러 나라나 또 어떤 세력을 침범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 또는 재산을 바로 약탈을 해서 바로 자기들한테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이러한 경제가 기본이었죠. 여러분, 그러한 경제를 뭐라 그러죠? 고구려의 경제는 바로 약탈 경제가 기본이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명한 고구려의 바로 이 창고가 있는데, 약탈 물품을 보관하는 이 창고가 집집마다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선 벽화부터 보실까요? 자, 기둥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약탈 물품을 보관하는 이러한 창고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옛 고구려 땅 중국에서는 지금도 바로 이와 같은 창고를 쓴대요. 자, 아무튼 여러분, 자, 이와 같은 고구려의 이런 물품 창고를 뭐라고 하느냐? 부경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부경 기억해 주시고요. 약탈 경제 바로 증거였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물건을 훔쳤을 때 절도를 했을 경우에 1책 12번 부여랑 공통이다. 그런 말씀드렸고요. 형사 이것도 부여랑 공통. 여러분, 형사 무순혼, 취수혼 이것도 부여랑 공통. 그리고 그 다음에 부여에는 없는 고구려만의 결혼 풍습으로서 또 뭐가 있냐면 서옥제가 있죠. 남자아이랑 여자아이가 결혼 약속을 미리 그 집안끼리 한 다음에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네 집으로 가서 어릴 때부터 여자아이네 집에다가 노동력을 제공을 하면서 성인이 되어가지고 결혼을 한 다음에 여기서 자식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장성을 하면 그제서야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바로 이와 같은 결혼 풍습을 바로 서옥제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여랑 공통으로 우제 전법의 풍속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천행사로서 고구려의 제천행사는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행사가 있었죠. 자, 그리고 수도 동쪽, 여기서는 나라국자인데요. 여기서는 수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수도 동쪽의 큰 동굴, 여기를 이제 신성시 여기면서 여기에 이 동굴의 신에게, 즉 동굴의 신을 동굴 수자를 써서 수신이라고도 하죠. 수신을 이렇게 상석에 모셔놓고 수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지요. 아무튼 이와 같은 내용들은 여러분 어느 나라다? 고구려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 우리 이제 옥저하고 동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옥저와 동해의 공통점은
우선 모두 둘 다 동해안에 위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옥저하고 동해는 비록 시대는 연맹 왕국 시대였지만 이 두 나라는 왕이 없었어요. 고구려한테 계속 지배를 받는, 식민 지배를 받는 그러한 국가였기 때문에 왕이 없이 다만 여러분 각각의 부족들을 군장들이 통치를 하는 군장 국가의 단계에 머무르다가 그 다음에 고구려한테 순차적으로 모두 멸망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군장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읍군 삼로. 여러분 이거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옥저와 동해에 군장들은 읍군 삼로지, 또 후가 들어간 경우도 있죠. 후 읍군 삼로지, 결코 신지하고 읍차가 아니죠. 신지 읍차는 어느 나라의 군장입니까? 그렇죠. 사만의 군장들이죠. 네, 그래서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그러면 부여의 군장의 이름이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상가, 고추가, 대로, 패자 그러면 그것은 고구려의 군장들의 명칭이 되겠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옥저와 동해의 군장은 후, 읍군, 삼로. 그리고 샤만의 경우는 신지와 읍차 이렇게 군장의 명칭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또 문제를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합시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옥저하고 동해는 해산물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하긴 한데 고구려한테 계속 지배를 받고 있어가지고 고구려한테 공납을 계속 바쳐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동해의 특산물. 자,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박달나무로 만든 매우 단단한 나무활. 여러분, 이 박달나무로 만든 이 활을 박달나무 단자를 써서 단궁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단궁은 동해의 특산물이고, 여러분, 맥궁은 어느 나라 특산물이죠? 고구려의 특산물이죠. 그거 여러분 잘 구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조랑말.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갈 수 있는, 키 작은 말이다라고 해서, 바로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갈 수 있는 말, 키 작은 말이니까 바로 조랑말을 의미하고요. 과하마. 자, 그리고 지금은 멸종되었지만 동해에 바다표범이 살았대요. 그리고 바다표범을 반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바다표범의 가죽은 가죽 피자를 써서 반어피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동해의 특산물은 이렇게 단궁, 과하마, 반어피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짐승 가죽으로서 말, 주옥, 모피 이렇게 말, 주옥, 모피가 특산물인 나라는 부여죠. 자, 그러므로 무조건 가죽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동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반어피라고 하면 동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자, 혼인 풍속을 보시면 이 옥저는 고구려의 서옥제하고 정반대예요. 옥저의 경우는 고구려의 서옥제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네 집에 가는 건데 옥저는 정반대죠.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네 집에 가서 어릴 때부터 노동력을 제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자아이가 어느 정도 좀 장성을 해서 결혼할 때쯤 되면 그 예비 신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신랑네 집에서 돈을 가지고 가서 그쪽 집에다가 돈을 드리고 신부를 데려오는 이러한 풍속이 있었죠. 이것을 바로 여러분 뭐라 그러죠? 민며느리제라고 하지요. 그래서 돈이 오가기 때문에 민며느리제는 매매혼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그리고 고구려의 서옥제는 매매혼이 결코 아닙니다. 돈을 받으면 수치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또 있지 않습니까? 돈을 안 받는 게 고구려의 서옥제고, 그리고 남자아이가 가는 게 서옥제다. 그리고 옥저의 민며느리제는 돈을 받고, 그런 매매혼이고, 그리고 여자아이가 가서 노동력 제공한다. 완전히 대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해는 부족 간의 경계가 굉장히 뚜렷한 국가여서, 그래서 같은 부족 안에서는 결혼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부족 바깥에서 찾는 혼인을 한다라고 해서 부족 바깥에서 바로 배우자와 결혼을 한다라고 해서 배우자를 부족 바깥에서 찾는다라고 하여 조계혼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제천행사. 옥저는 없죠. 옥저는 없고 동해가 바로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행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풍속을 보시면 옥저는 가족 공동묘의 풍속이 있었고, 그리고 동해는 함부로 경계를 침범을 하면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부족의 경계를 침범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서 갚아야 했겠죠. 그래서 노비 또는 말, 소와 같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서 갚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고 재화, 여기서 화는 재화,
재산을 말해요. 책임을 지고 내 재산으로 갚는다라고 해서 책화라고 하는 이런 어떤 풍속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동해의 집터는 여자형 집터 또는 철자형 집터가 있었죠.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여러분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만은 음률 여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여자형 집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볼록할 철자처럼 생겨서 철자형 집터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두 개는 주거 공간이고 이 주거 공간은 어느 나라의 집터다? 그렇죠, 여러분. 동해의 집터다라고 한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마지막으로 사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사만 보시면 자, 정치는 우선 마한에 어느 나라가 주도했냐면 목지국이 주도를 했죠. 그리고 재정 일치 분리 어느 쪽입니까? 고조선부터 연맹국을 다 합쳐가지고 사만만 재정이 분리된 사회였죠. 재정 분리. 그래서 정치적 지배자 따로 제사장 따로 이랬다라는 겁니다. 정치적 지배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신지, 읍참과 같은 이런 군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사는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천군이 독자적으로 또 통치하는 지역도 있었죠. 거기를 바로 소도라고 했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보시면 자, 사만의 경제. 여러분 벼 농사는 날씨가 따뜻할수록 더울수록 그리고 비가 많이 올수록 벼 농사가 잘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바로 남부 지역이죠. 한반도의 남부 지역. 그 한반도의 남부 지역에 위치한 사만이 바로 연맹어국 가운데서는 벼농사가 가장 많이 발달을 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벼농사를 하려면은 저수지가 필요해요. 벼농사에는 정말로 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이 정말로 비가 많이 오는 그 해도 있지만은 비가 안 오는 해도 있잖아요. 가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뭄을 대비해서 인공 저수지, 농업용수를 미리미리 좀 저장을 해놓는 인공 저수지가 꼭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이때부터 사만시대부터 뭐 김제 벽골지라든지 또는 뭐 제천 의림지 또는 밀양 수산제 또 상주 공검지와 같은 그러한 저수지가 이미 이때부터 축조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벼농사는 공동 작업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미 사만, 즉 연맹어국 시대부터 이미 공동 농사 조직인 무엇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두레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특히 사만 가운데 이 나라, 바로 변원의 철은 굉장히 당시로선 매우 유명한 특산물이었죠. 덩이새, 이 철 덩어리를 바로 제철을 해가지고 철 덩어리를 팔았다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 주로 이제 수출을 했냐면 낙랑과 외에 바로 이와 같은 지역으로 수출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음 보실까요? 만의 아주 대표적인 그 주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딱 봤을 땐 땅굴처럼 생겼는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이제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어떤 지하 공간들이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 죽은 사람을 위한 묘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주거 공간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한다? 토실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잠깐 지하 보실까요, 여러분? 그림이어서 그렇지 사실은 좀 더 복잡합니다.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마한의 토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좀 더 보시면 제천 행사는 사만은 참 특이하게 1년에 2번 제천 행사를 했죠. 그래서 씨 뿌리고 나서 풍년을 기원하면서 5월 달에 한 번 하고 그리고 수확을 한 다음에 10월 달에 풍년을 또 감사하면서 바로 또 10월 달에 또 한 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월에는 수린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10월에 한 것은 계절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주거 공간이 여러분 뭐다? 토실. 그리고 무덤은 이 널무덤 주위에 또랑이 있다라고 해서 주위에 또랑이 있는 묘라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죽음묘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제2강에서는 고조선과 그리고 연맹왕국을 한번 깔끔하게 출제 포인트, 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꼭 여러분 잘 활용하셔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2강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강인 제3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